한국을 무시하다니. 내가 미쳤지? 이건 핵무기와 비교가 안 됩니다. 물리학이 거짓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펜타곤 18년 경력 분석관의 충격 고백입니다. 그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조립 잘하는 동맹국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폭우 쏟아지는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30년간 수십억 달러 쏟아붓고 실패한 기술,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그것도 비 오는 날에요. 그는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죠. 미국 미사일의 만배 효율,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미국을 지키려면 한국의 구걸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40년간 허락받아야 했던 나라, 공격은 금지당했지만 방어는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워싱턴 방산 로비의 협박을 거부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이것이 핵보다 무섭다. 미국 국방부가 공식 인정한 한국의 무기, 전쟁의 규칙을 바꾼 대한민국의 비밀, 지금 공개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대표단 좌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제 옆자리 국방부 차관보였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들릴 정도로요. 프랑스 대표도 따라 웃었습니다. 영국도 독일도 웃음이 번졌죠. 한국. 그 이름이 우스웠던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 대표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A4 용지 한 장을 꺼냈죠. 그리고 단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탁.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장이 너무 조용해졌거든요. 웃음이 멈춰 있었습니다. 언제 멈췄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그때 영국 대표를 봤습니다. MI6 출신이었죠. 30년 경력. 표정 관리의 달인. 그 사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뭐가 적혀 있길래? 대체 그 종이에 뭐가 적혀 있길래 저 사람이 저러는 겁니까? 러시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발당 2,000원입니다. 그리고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펜타곤 국방기술평가국에서 18년간 일했죠. 제 일은 간단했습니다. 세계 모든 무기를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인가. 비용 대비 성능. 그게 전부였죠. 저는 숫자를 믿었습니다. 물리학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믿었습니다. 한국은 조립 잘하는 동맹국이라고요. 첨단 기술은 미국이 만들고 한국은 그걸 양산하는 나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었죠.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다 그렇게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발당 2,000원. 이 숫자가 사실이라면 제가 아는 모든 계산이 틀린 겁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봉투가 날아왔습니다. CIA 정보요원이었죠. 빨간 스탬프. 긴급. 저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8년간 이런 봉투를 수백 번 받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러시아 대표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 대한민국 블록-1 레이저 방공체계 실전 배치 확인. 레이저. 저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피식 웃었습니다. 레이저 무기요? 미국이 30년 넘게 실패한 기술이었죠. 록히드 마틴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레이시온도 노스롭 그루먼도 매달렸어요. 결과는 전부 실패. 악천 후 요격 불가. 출력 불안정. 유지비 과다. 프로젝트는 하나씩 폐기됐죠.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드론 요격 비용 발당 2,000원. 국산화율 96.4%. 악천 후 실전 검증 완료. 오타였습니다. 분명 오타예요. 2,000원이 아니라 2,000달러겠죠. 아니, 2만 달러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말이 안 되긴 하지만요. 미국의 SM-6 미사일은 발당 200만 달러입니다. 패트리엇은 400만 달러예요. 드론 한 대 잡는데 그 돈을 쓰는 겁니다. 비효율적이죠.
알아요. 하지만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원이라고요? 1,000배 차이가 아니라 10,000배 차이였습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면 사기예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한국이 정말로 발당 2,000원의 드론을 잡을 수 있다면, 그리고 비 오는 날에도 작동한다면, 그럼 전쟁의 규칙이 바뀝니다. 아니, 규칙이 아니라 판 자체가 뒤집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리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레이저는 비에 약해요. 안개에도 약하죠. 대기 중 수분이 빔을 산란시키거든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 법칙입니다. 미국이 30년 동안 못 푼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풀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러시아 대표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 사람은 농담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뭘 봤길래 저렇게 긴장한 겁니까?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펜타곤으로 직행했죠.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오타가 아니라는 걸요. 회의실 안은 침묵이었습니다. 해군 제독이 앉아 있었어요. 공군 장성도요. 국방부 차관까지 와 있었죠. 이런 인원이 모이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전쟁 직전. 아니면 전쟁 중.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레드 플래그 시뮬레이션을 시작한다. 레드 플래그. 미국 공군의 최고 수준 훈련이죠. 하지만 오늘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떴어요. 서태평양. 대만 해협 인근. 제독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드론대를 운용한다는 정보가 확인됐다. 자폭 드론 500대. 대당 가격 $500.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500요? 장난감 수준이잖습니까? 공군 장성이 웃었습니다. 칠함대면 충분합니다. 여유였죠. 미 해군 칠함대. 세계 최강 전력. 이지스 구축함만 5척입니다. SM-6 미사일 재고만 수백 발이에요. 드론 500대? 문제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 위로 빨간 점들이 나타났어요. 드론대였습니다. 500개. 동시 출격. 함대를 향해 돌진했죠. 이지스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레이더 포착. 목표 지정. 미사일 발사. 쾅. SM-6가 날아갔습니다. 발당 $200만. 첫 번째 요격. 성공. 두 번째. 성공. 세 번째. 성공. 완벽했습니다. 미사일은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회의실에 안도감이 퍼졌죠. 역시 칠함대입니다. 공군 장성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SM-6 한 발. $200만. 중국 드론 한 대. $500. 4,000배 차이. 그리고 재고. 함대가 보유한 SM-6는 96발이었습니다. 드론은 500대예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제독이 저를 봤어요. 96발 쏘면 끝입니다. 드론은 404대 남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공군 장성이 말했습니다. 재장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12분입니다. 하지만 드론은 마하 0.8로 접근 중입니다. 재장전 전에 함대에 도달합니다. 침묵. 제독의 얼굴이 굳었어요. 시뮬레이션이 계속됐습니다. 96발 발사 완료. 96대 격추. 404대 잔존. 그리고 그 드론들이 함대를 덮쳤습니다. 8분. 단 8분 만에 칠함대 전체가 전투불능 상태가 됐어요. 이지스 구축함 5척. 손상률 100%.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예산 문제로 진 게 아닙니다. 수학 문제로 졌습니다. $200만 500달러에게 패배한 겁니다.
제독이 책상을 쳤어요. 말도 안 돼. 세계 최강 함대가 장난감한테 진다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 숫자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우리는 너무 비쌌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차관이 말했습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국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CIA 보고서. 블록-1. 발당 2,000원. 그 숫자를 스크린에 띄웠죠. 제독이 코웃음 쳤습니다. 2,000원? 오타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침묵. 저는 계산했습니다. 드론 500대. 블록-1 요격 비용. 500대 곱하기 2,000원. 100만 원. 미국 미사일 한 발값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뭘 만든 건지. 이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규칙을 바꾸는 도구였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한국으로 가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레이저는 비에 약합니다. 이건 물리 법칙이에요.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법칙은 못 바꿉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진요. 비행기는 다음 날 출발했습니다. 인천행.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었죠. 보고서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국 레이저 무기 시스템 실전 배치 불가 판정.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레이저는 비에 약하니까요. 물리학은 명확합니다. 빛은 물을 통과할 때 산란됩니다. 굴절되고 흩어지고 약해지죠. 비가 오면 레이저 출력이 반 이하로 떨어져요. 안개가 끼면 아예 쓸모가 없습니다. 미국이 30년 동안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록히드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죠. 결과는 전부 실패. 그런데 한국이 풀었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결론 악천 후 조건 미검증. 권고사항 추가 실험 필요. 완벽했어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반박 불가능했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구름이 두꺼웠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죠. 기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천공항 접근 중입니다. 현지 날씨, 폭우. 착륙 준비 부탁드립니다. 폭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비 오는 날 레이저 테스트? 실패할 게 뻔했죠. 보고서는 이미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창밖은 빗줄기로 뒤덮여 있었죠. 시야가 거의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짐을 챙겼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차 한 대가 서 있었거든요. 검은색 SUV. 군용 차량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내렸죠. 40대 후반. 키 170cm 정도. 야상 점퍼에 작업화.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현장 기술자 같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박진우입니다. 악수를 청했죠. 저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거칠었어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죠.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안내 감사합니다. 박진우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차에 올랐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창원입니다. 창원? 서울이 아니라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보통 이런 시연은 수도 근처에서 하거든요. 언론 접근성도 좋고 정치인들 부르기도 편하니까요. 그런데 창원? 남쪽 끝이지 않습니까? 왜 창원입니까? 박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설명이 없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렸죠.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테스트가 가능합니까? 레이저는 비에 약합니다. 물리학의 기본이죠.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어요. 저는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무시당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제 질문을 들으셨습니까? 비 오는 날 레이저가 작동합니까? 박진우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까?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도 없고 설명도 없었죠. 그냥 보라는 겁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속으로요. 직접 보라고? 좋아요. 받으리죠. 그리고 보고서에 정확히 쓰겠습니다. 악천후 조건에서 작동 불가 확인.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빗속을 뚫고 3시간. 비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졌죠. 태풍 영향권이었습니다. 완벽한 실험 조건이었어요. 레이저 무기에겐 최악의 조건. 하지만 제 보고서엔 최고의 조건이었죠. 차가 멈췄습니다. 외딴 시험장이었어요. 도심이 아니라 산 중턱.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시설. 민간인 접근 불가 표지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어요. 시야가 5미터도 안 나왔죠. 이런 날씨에 뭘 본다는 겁니까? 박진우가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모니터들이 빼곡했어요. 연구원 5명이 앉아 있었죠.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만 보고 있었어요.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10분 후 시작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요? 이 비 속에서요? 박진우가 저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비 때문에 시작합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험장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컨테이너 2개를 붙여놓은 크기였죠. 하지만 장비는 빼곡했어요. 모니터 12대, 서버렉 3개, 케이블이 바닥을 뒤덮고 있었죠. 연구원들은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죠. 클릭 소리만 들렸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기계음.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불편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선 설명이 있거든요. 시스템 소개, 성능 브리핑, 질의응답. 그게 정상이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박진우에게 물었습니다.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박진우가 한 남자를 가리켰죠. 30대 중반. 안경 쓴 연구원.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김태훈 박사입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김태훈은 고개만 까닥했어요. 악수도 없었죠. 그냥 모니터만 봤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펜타곤 분석관을 이렇게 대한다고요?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질문했죠. 오늘 테스트 조건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태훈이 대답했습니다. 드론 50대, 고도 500m, 속도 시속 80km 이상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설명 끝.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레이저 출력은요? 대기 보정 시스템은요? 김태훈이 처음으로 저를 봤습니다.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죠.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구나. 설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왜? 실패할 거니까요. 비 오는 날 레이저 테스트. 말이 안 되는 거 알면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미 완성이나 마찬가지였죠. 박진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쪽입니다. 저를 창가로 데려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시험장이 보였죠.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거셌거든요. 시야 10m. 그게 한계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저 밖에서 테스트를 합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는데요. 박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레이더가 있습니다. 시야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레이더요? 레이더로 드론을 잡는 건 쉽죠. 문제는 레이저예요. 빛은 눈으로 봐야 합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시야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쏜다는 겁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레이저는 정밀 조준이 필수입니다. 시야 불량 상태에서는 불가능하죠. 박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계를 봤어요. 5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죠.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들겼어요. 우두두둑. 폭우였죠.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47분. 5분 후면 테스트 시작. 그리고 5분 후면 실패 확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레이저는 비를 뚫지 못합니다. 물리학은 명확하니까요. 빛의 산란, 출력 감소, 조준 불가. 이건 이론이 아니라 법칙이에요. 미국이 30년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성공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드론 이륙. 모니터에 빨간 점들이 나타났어요. 신계. 동시 출발. 시험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비만 보일 뿐이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비 속에서 어떻게 쏜다는 거야? 박진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성공할 거라고 믿습니까? 박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비가 와야 확신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비가 와야 확신한다고요? 레이저는 비에 약한데요? 저는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김태훈이 외쳤거든요. 시스템 온라인. 적응형 광학 보정 가동. 적응형 광학?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기술을 아십니까? 미국이 포기한 기술이에요. 이론적으론 가능했죠. 대기 변화를 실시간 계산해서 레이저를 보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했어요. 계산량이 너무 많았거든요. 슈퍼컴퓨터를 동원해도 실시간 처리가 안 됐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한다고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미친 듯이 변하고 있었어요. 대기 습도 89%, 강수량 시간당 47mm, 풍속 초속 12m, 실시간 계산, 초당 수만 회.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타겟 진입. 거리 1200m. 요격 시작합니다. 그리고 침묵.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폭발이 없었습니다. 경고음도 없었어요. 미사일 발사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냥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비만 보였죠. 드론도 안 보이고 레이저도 안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틱. 하나. 틱. 또 하나. 소리도 없이. 저는 김태훈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김태훈이 대답했습니다. 요격 중입니다. 요격이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폭발이 없는데요?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김태훈은 모니터만 봤어요. 레이저는 조용합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용하다고요? 요격이 조용할 순 없어요. 미사일이 터지는 소리, 파편 소리, 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니터 속 빨간 점들은 계속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0개, 20개, 30개. 틱틱틱. 규칙적이었어요. 기계적이었죠.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지금 정말 요격하고 있습니까? 박진우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속에서 뭔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드론이었습니다. 불타지 않았어요. 폭발하지도 않았죠. 그냥 떨어졌습니다. 돌처럼. 하나, 둘, 셋.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빔이 제어 시스템을 태웁니다. 0.3초면 충분합니다. 드론은 그냥 떨어집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0.3초요? 레이저가 0.3초 만에 드론을 무력화시킨다고요? 미국 레이저는 5초 이상 조사해야 했어요. 그것도 맑은 날에만요. 그런데 한국은 비 오는 날 0.3초 만에 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빨간 점이 5개 남았어요. 4개, 3개, 2개, 1개, 0. 전멸. 김태훈이 시계를 봤습니다. 3분 20초. 종료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연구원들은 여전히 무표정했죠. 일상적인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3분 20초. 드론 50대. 전멸. 발당 몇 초? 4초. 4초마다 드론 하나씩 제거. 그것도 폭우 속에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비용이 얼마입니까? 김태훈이 서류를 건넸어요. 영수증이었습니다. 전력 소비량, 냉각수 사용량, 유지비. 계산이 다 나와 있었죠. 저는 마지막 줄을 봤습니다. 발당 비용 2,000원.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흔들렸어요. 2,000원. 정말 2,000원이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어요. 사기도 아니었죠.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박진우를 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미국이 30년 실패한 기술인데요. 박진우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은 비를 피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비를 이용했습니다. 빗방울 사이 빈 공간을 찾았죠. 초당 5만 번 계산합니다. 빔을 수천 번 꺾습니다. 비가 많을수록 정확합니다. 저는 멍했습니다. 비를 이용한다고요? 레이저의 약점을 장점으로 바꿨다는 겁니까? 이건 물리학이 아니에요. 이건 마법입니다. 아니, 마법보다 더 무서운 거였죠. 계산. 한국은 물리학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계산 속도로 이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드론 잔해들이 빗속에 널려 있었어요. 50대. 전부 조용히 떨어졌죠. 폭발도 없이. 비명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던 물리학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걸요. 내가 틀렸습니다. 한국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게 실수였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60대 초반. 군인 자세였죠. 등이 고닫고 걸음이 정확했습니다. 박진우가 일어났어요. 연구원들도 일어났죠. 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성호입니다. 예비역 준장. 이 프로젝트 총책임자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펜타곤 국방기술평가국. 이성호의 손이 단단했습니다. 군인의 손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피곤했습니다.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이성호가 물었습니다. 테스트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놀라웠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렵습니다. 이성호가 의자를 권했죠. 앉으시죠. 설명이 필요하실 겁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이성호도 앉았어요. 그리고 침묵했죠. 긴 침묵이었습니다. 뭔가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성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기술이면 공격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황했어요. 예상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출력을 높이면 가능합니다. 미사일도 전투기도 태울 수 있죠. 이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안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성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40년입니다. 대한민국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받은 기간이죠. 300km. 그게 한계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
1979년부터 시작됐죠. 북한 위협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성우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북한은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을 쏘는데요. 우리는 300km였습니다. 허락받아야 했죠. 동맹국한테요. 허락. 그 단어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이성우가 계속했습니다. 공격 무기는 금지. 방어만 허용.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죠. 누구도 우리 하늘을 뚫지 못하게 만들자고요. 허락 안 받아도 되는 방법으로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레이저인지, 왜 방어용인지. 이건 선택이 아니었어요. 유일한 길이었죠. 국산 화율이 96.4%라고 들었습니다. 이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타 때문입니다. 아이타.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핵심 기술은 수출 금지죠. 부품 하나라도 미국 거면 통제받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었습니다. 레이저 다이오드부터 냉각 시스템까지. 전부 우리 손으로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할 말이 없었거든요. 이성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까지 60km입니다. 휴전선에서요. 드론은 10분이면 옵니다. 미사일은 3분. 우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허락 기다릴 시간도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공포가 만든 무기입니다. 생존이 만든 집착이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계산에 없던 항목을 봤어요. 절박함. 숫자로 환산 안 되는 것. 공포는 때로 최고의 연구비였습니다. 이성우가 일어났어요. 내일 서울로 가시겠습니까?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이성우가 문을 열고 나갔죠.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보고서를 고쳐야 했습니다. 전부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죠. 하지만 달랐어요. 초안은 전부 지웠습니다. 대신 이렇게 썼죠. 블록-1 실전 배치 가능 판정. 악천후 조건 검증 완료. 미국 미사일 대비 비용 효율 500배. 사실만 썼습니다. 숫자만 썼어요. 거짓말은 없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고서가 유출됐어요. 제가 보내기도 전에요. 누가 훔쳐봤습니다. 워싱턴 전체가 술렁였죠. 발당 2,000원. 그 숫자가 퍼졌습니다. 국방부가 난리였어요. 의회도 난리였죠. 한국이 우릴 추월했다고? 발당 2,000원이 사실이냐?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사적인 번호였어요. 마이클. 저녁 어떠십니까? 로키드 부사장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죠. 레스토랑은 고급이었어요. 조용한 룸. 와인이 준비돼 있었죠. 로키드 부사장만 온 게 아니었습니다. 레이시온 임원도 있었어요. 노스롭 그루먼 로비스트도요. 미국 방산업계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앤더슨 수고했네. 한국 출장 힘들었지?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로키드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보고서 봤네. 흥미롭더군. 하지만 몇 가지 오류가 보이던데.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류? 어디 말씀입니까? 부사장이 웃었어요. 악천후 성능. 검증이 부족하지 않나? 한번 테스트로 확정하기엔. 저는 대답했습니다. 3번 봤습니다. 전부 성공이었죠. 레이시온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앤더슨. 우리가 30년 실패한 기술이야. 한국이 갑자기 성공했다. 이상하지 않나? 뭔가 숨긴 게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숨긴 거 없었습니다. 전부 공개했습니다. 노스롭 로비스트가 말했습니다. 앤더슨. 자네 경력 알지? 18년. 훌륭한 분석관이야.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이었죠. 로키드 부사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보게.
수정안이야.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제 보고서였어요. 하지만 숫자가 바뀌어 있었죠. 발당 2,000원 발당 비용 미확인. 악천 후 검증 완료 추가 검증 필요. 실전 배치 가능 장기 관찰 권고. 전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밀었어요. 못합니다. 부사장이 웃음을 거뒀습니다. 앤더슨. 가족 있지? 딸이 대학생이던데. 등록금 비싸지?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을 건드렸어요. 레이시온 임원이 말했습니다. 연구비도 생각해봐. 자네 부서 예산 우리가 되는 거야. 그거 끊기면 어쩌려고. 노스롬 로비스트가 덧붙였죠. 숫자 몇 개만 바꾸면 돼. 아무도 안 다쳐. 다들 행복해지는 거야. 저는 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경력이 무너질 수 있었죠. 가족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TV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키이우. 러시아 드론 공격. 민간 건물이 불타고 있었죠. 아이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대피소로 뛰어가는 모습. 저는 그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박진우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화상 자국. 이성우의 눈빛. 40년간의 굴욕. 허락받아야 했다는 그 말. 저는 일어났습니다. 못합니다. 로키드 부사장이 얼굴을 굳혔어요. 앤더슨. 후회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후회했습니다. 당신들 말을 들으러 온 것을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죠.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다시 왔습니다. 이성우가 약속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놀랐어요. 국방부가 아니었거든요. 강남이었습니다. 빌딩 숲. 평범한 도심이었죠. 이성우가 한 건물 옥상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30층 높이. 서울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아름다웠죠. 하지만 이성우는 야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옥상 모퉁이를 가리켰어요. 저겁니다. 저는 봤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같은 게 있었어요. 크기도 비슷했죠. 저게 뭡니까? 이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블록-1입니다. 저는 다가갔어요. 정말 에어컨 같았습니다. 위장이었죠. 시민들은 모릅니까?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성우가 설명했어요. 서울 전역에 47개 설치했습니다. 전부 위장돼 있죠. 통신 중계탑, 환풍기, 태양광 패널.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47개. 서울 전체를 덮고 있다는 겁니까? 왜 숨깁니까? 이성우가 대답했습니다. 공포 때문입니다. 시민들이 알면 불안해합니다. 모르는 게 더 안전하죠. 저는 빌딩들을 봤어요. 저 불빛 아래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일상을 살고 있었죠. 웃고 밥 먹고 사랑하고. 그들은 몰랐어요.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있다는 걸요. 이성우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시뮬레이션 보시겠습니까? 네. 화면이 켜졌어요. 서울 지도였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나타났죠. 드론입니다. 북쪽에서 접근 중. 고도 300m. 속도 시속 100km. 목표 광화문.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 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요격합니다. 벌컨포. 화면 속에서 대공포가 발사됐어요. 탕탕탕. 드론이 격추됐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낙탄. 떨어지는 파편들. 화면에 빨간 원들이 나타났어요. 민간 피해 예상 지역입니다. 건물 17개. 부상자 추정 43명.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요격에 성공했는데 피해가 이렇게 크다고요? 이성우가 화면을 리셋했어요. 이번엔 블록-1입니다. 똑같은 상황.
드론 접근.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드론이 그냥 떨어졌죠. 조용히. 파편도 없었어요. 폭발도 없었습니다. 그냥 멈춰서 떨어졌을 뿐이었죠. 민간 피해? 0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도심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미사일로 막으면 파편이 떨어집니다. 대공포로 쏘면 낙탄이 생기죠. 사람들이 다칩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다릅니다. 조용히 태웁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 야경을 다시 봤어요. 저 불빛들, 저 사람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걸요. 이성우가 물었습니다. 핵무기가 뭡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공포의 균형입니다. 맞습니다. 서로 쏘면 다 죽으니까 안 쏘는 겁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다릅니다. 이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레이저는 공격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미사일을 쏴도 떨어뜨립니다. 드론을 보내도 태웁니다. 폭격기가 와도 추적합니다. 공격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왜 러시아 대표가 두려워했는지요? 왜 핵보다 무섭다고 했는지요? 핵은 쏘면 끝입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쏴도 소용없어요. 공격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억지력이 아니라 무력화. 공포가 아니라 무효화. 전쟁의 룰이 바뀌는 겁니다.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격 무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방어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못 뚫는 방패를요. 저는 침묵했어요. 할 말이 없었죠. 이성우가 덧붙였습니다. 전쟁은 바뀝니다. 앞으로는 공격력이 아니라 방어력이 승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 첫 번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죠. 그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안전했습니다. 그게 중요했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은 핵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핵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 이것이 더 무섭다.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펜타곤으로요. 그리고 잤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